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오늘 북토크쇼 진행을 맡은 김윤경, 김승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셨던 쉬는 시간을 끝나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도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인가요? 네, 카레만 떠오르실 수도 있고요. 종교, 향신료 등등 다양한 답변들이 떠오르실 텐데요. 하지만 오늘 저희는 그 너머의 진짜 인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는 이 이야기를 위한 특별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바로 책 모자람으로 자라는 아이들, 풍요와 결핍 사이 인도의 저자 곽진영, 최정필 작가님입니다. 네, 작가님들께서는 아이들과 함께 한 달 동안 인도를 여행하며 행복은 가득함에서뿐만 아니라 모자람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하는데요. 오늘 라이브 토크쇼에서는 작가님의 생생한 경험과 책 속 이야기, 그리고 인도 여행에서 배운 삶의 태도에 대해 깊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이따 후반부에는 입장할 때 나눠드린 마음카드를 활용하는 시간과 관객 참여형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럼 큰 박수로 작가님들을 모셔보겠습니다. 곽진영, 최정필 작가님 나와주세요. 네, 그럼 한 분씩 편안하게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자람으로 자라는 아이들을 지은 최정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의 아내 박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들 정말 함께 토크쇼 진행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그럼 저희 작가님들께서 직접 모자람으로 자라는 아이들 책 소개 먼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 모자람으로 자라는 아이들이라는 책은 세 딸과 그 악명 높은 인도를 다녀온 일단 여행 에세이고요. 저희가 각자의 배낭을 둘러매고 그리고 12시간씩 기차 여행도 하면서 그리고 호텔보다는 이제 저희가 저렴한 숙소를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인도 여행 얘기를 적은 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경험들에 대한 저희 부부의 솔직한 기록이 담긴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책 내용에 관해 관객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인도에 여행을 간다고? 네, 많은 사람들이 인도 여행을 간다라고 말하면 왜 하필 인도냐라는 반응을 보이는데요. 여기 보시면 인도 여행을 유튜브에 검색하면 뜨는 썸네일들을 모아봤습니다. 인도 여행에 대해 인식이 그리 좋지만은 않은데요. 작가님 또한 여행 전에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또 저희가 사전 예매 구글 폼에 친한 친구가 인도 여행을 떠난다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은가요? 라고 질문을 올렸는데요. 웬 인도? 인도로 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 너 감당 가능해? 이런 답변들이 나왔거든요. 작가님께서 인도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랑 좀 비슷한 이야기가 많은가요? 네, 요거랑 거의 똑같아요. 저희가 지금 학부형들한테 인도를 간다고 했을 때 비슷한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진짜 왜 하필 인도를 가야 하는지, 세 딸을 데리고 그 위험한 데를 왜 가야 하는지, 이렇게 좋은 나라들이 많은데 왜 하필 인도라는 나라? 그리고 저희 옆집에 사는 한 지인분은 이제 돈이 없는 줄 알고,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라도 그 한 달이라는 시간이 아깝다. 대출을 좀 받아서라도 좋은 나라에 가라. 그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하셨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남한산성이라는 숲에서 살고 있어요. 산속에 살고 있는데 저희 사는 곳이 좀 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좀 공감이 있을 줄 알았는데 똑같이 거기 너무 위험하다. 왜 여자애들을 데리고 거길 가려고 하냐. 거기서 큰일이 많이 난다던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래도 갔다 오려고요.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안쓰럽게 쳐다보셨어요. 그래서 아마 남편이 육아휴직을, 저희 남편이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했었는데, 그래서 쟤네가 지금 돈이 없나 보다. 그게 그냥 일반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그렇게 많은 우려 속에서 한 달간의 인도 여행을 다녀오셨는데요. 여행을 떠나기 전과 다녀온 후 인도라는 나라에 대해 작가님의 시선에서 가장 크게 바뀐 게 있을까요? 우선 저는 좀 겁이 많고 불안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신혼여행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고, 또 아이를 키우는 동안 여행을 더더욱 갈 수가 없어가지고 못 가다가 이제 거의 첫 여행이다시피 한 곳을 인도로 간 건데, 또 저희 남편이 워낙 계획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기 뭐 한 달 전까지도 뭘 해야겠다는 이야기가 없어서 저 혼자 이제 유튜브 검색을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런 영상들이 막 나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불안하고, 이렇게 위험한 곳에 가서 심지어 저희 영어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이게 소통이 될까? 너무 무섭고, 그래서 매일매일 좀 악몽에 시달렸어요. 우리 갔다가 진짜 큰일 나면 어떡하지, 못 돌아오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런 유튜브에 어떤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그런 영상만 보고 가지 않았더라면 너무너무 후회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사기꾼이 되게 많다. 가면은 큰 돈 잃을 수 있다. 뭐 내 소지품 꼭 챙겨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저희가 만났던 사람들은 굉장히 좀 프렌들리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저희에게 우호적이었고, 항상 무언가를 도와주려고 했고, 그리고 늘 헤어질 때 네가 행복하면 좋겠다라고 말해주고, 그런 것들이 내가 여기서 뭔가, 저희는 여행의 정보 같은 것들을 기록하려고 갔는데, 결국에 책에 제일 많이 적힌 거는 거기서 만났던 다정한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우리나 그 사람들이나 사는 모습은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인도를 한번 다녀왔었습니다. 그래서 20대였죠. 20대 초반, 23살 그 정도 때 다녀왔는데, 그때 되게 좋았었어요. 그냥 모든 것이 좋았고, 아마 군대를 갔다 와서 되게 자유롭게 혼자 인도 여행을 갔다 와서 가장 좋았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20년이 지난 후에도 와이프한테, 아내한테도 인도를 가고 싶다. 그 전에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도 안 먹혔었는데 그래서 저는 인도에 대한 거부감은 전혀 없었고, 그리고 지금 저희는 이제 남인도를 갔다 왔는데, 제가 20년 전에 갔던 20년 전에 북인도를 갔다 왔었거든요. 그래서 남인도가 되게 좋았고, 갔다 와서도 좋은 기억 있고, 더 이제 호감도가 높아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인도에 다녀온 후 거의 많이 바뀌셨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많은 분들의 우려 속에서 가셨지만 그래도 또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셨고 했다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제로 저희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작가님께서 아까 말씀해주신 것과 좀 연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지라퍼의 나라 인도라는 제목인데요. 네, 이거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책에 보면 오로빌에서 만난 한국인 오로빌이라는 여성분과의 에피소드가 나오는데요. 기본적인 것을 1시간 만에 전부 해결해주고 바람처럼 사라진 그녀의 모습이 나에겐 오로빌 그 자체였다. 그녀는 무엇 때문에 이런 수고를 하는 걸까? 곧 헤어질 사람에게 말이다. 네, 책에는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때의 이야기를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아까 불안이 되게 높은데 왜 인도를 가자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저 오로빌이라는 도시가 제가 너무 궁금해서 거기를 가고 싶었기 때문에 인도를 선택한 거였거든요. 그 오로빌이라는 그 공동체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국적이나 종교, 재산 이런 것과 무관하게 자기의 어떤 삶의 목표를, 삶의 의지를 가지고 와서 살고 있는 그런 큰 정말 대규모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저희가 살고 있는 곳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인도에 있는 그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이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이런 게 좀 궁금해서 제가 큰 뭔가 용기를 내서 인도를 가게 됐었는데 이분이 가기 전에도 그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오로빌에 대한 정보를 이제 여행객들이 막 물어보면 그거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시고 어떤 이제 인도 그 오로빌에서는 되게 많은 워크숍들이 열리는데 그 워크숍들이 어디서 열리는지 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가기 전부터 제가 막 택시는 어떻게 타요? 거기 기사분이 뭐 무섭지는 않나요? 저희 그냥 거기 데려다 주는 거 맞나요? 막 이런 질문들을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막 물어보는데도 그분이 항상 되게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던 날도 딱 그분이 택시 앞에서 저희를 기다리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리자마자 잘 왔다고 하면서 아이들을 숙소에 넣어두고 저희만 빨리 타라고 해가지고 저희 둘이 스쿠터 그분 뒤에 타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사실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왜 가는지도 모르는데 빨리 타라고 하니까 탔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 오로빌 도시를 막 휘젓고 다니시면서 환전도 시켜주시고 식료품 가게에 내려서 빨리 장 보라고 하고 빵집에 가서 여기가 제일 맛있는 빵집이다 막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여기 뭐가 있고 저기 있고 막 말했는데 진짜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지금 이 모르는 여자의 허리를 붙잡고 왜 여기에 타고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중간에 남편이 이제 유심을 넣어야 한다고 했더니 그럼 여기서 넣으라고 남편을 떨구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웠는데 더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혹시 그 스쿠터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타보신 분 없으시죠? 예, 스쿠터를 저도 뭐 잘 타보진 않았는데 타봤자 이제 저희는 한 명, 두 명 타잖아요. 근데 인도에서는 기본적으로 3명, 막 4명씩 뒤에 타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이제 그분이 저를 이제 세 번째 앉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불편하게 타고 있다가 갑자기 그분이 이제 오로벨리언 분이 이제 내리라고 여기서 이제 유심 개통해야 되니까 이거 빨리 개통하라고 하고 그냥 쌩 하고 가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 유심 개통하는 가게가 정말 좀 의심스러운 가게처럼 보였어요. 이제 과자를 파는 것도 아니고 과자가 그 레이칩이라고 감자칩이 한 5개 정도 있었고 그 식료품 같은 것도 다 먼지가 뽀얗게 이제 쌓여 있는 그런 의심 이제 정체불명의 그런 가게 앞에서 이제 이렇게 내려주고 하셨는데 저는 뭐 어떻게 이제 할 수가 없었죠. 이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근데 유심 개통을 하려면 여권과 비자를 그 주인한테 주고 한 30분 동안 이제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유튜브에 대해서 그 악명을 이제 다 알고 왔으니까 이거를 쉽게 줄 수 있을까? 계속 이제 걱정을 하면서 이제 정신 바짝 차려야지 하면서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줬습니다. 그렇게 좋으니까 이건 누가 봐도 오늘 딱 인도에 도착한 동양인이라는 게 이제 딱 보였던 거예요, 인도 사람들한테. 그래서 주위에 인도 아저씨들이 막 우르르 몰려오더라고요. 자기들 뭐 이거 팔아야 된다, 이거 사라 마라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진짜 이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다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들었었고 근데 지금 생각하고 여행 내내 생각했던 거는 만약에 그때 유심을 개통을 안 했더라면 그 이유가 인도에서 퐁갈이라는 연휴 한 7일 동안 되는 연휴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유심을 그 시점에서 개통을 안 했으면 저희는 7일 동안 그냥 방에서만 핸드폰 없이 있거나 그냥 이제 배회하거나 아마 그랬겠죠. 네, 그래서 지금도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예 그렇게 있습니다. 정말 구세주셨네요. 네. 딱 네, 도착하자마자. 맞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1시간 만에 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가신 것이 저희가 오로빌에서 한 2주 정도 있었는데 2주의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단단한 기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그렇게 도움을 받고 제가 인도에 발을 디디자마자 만난 한국인 분이었고 너무 이렇게 후한 친절을 베풀고 가시니까 처음에는 이분이 나한테 무엇을 원하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기 전부터 그렇게 그냥 일상적으로 자기 시간 되실 때 도움 이렇게 연락을 주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이 처음에는 있었는데 그분을 결국 집에 갈 때까지 못 봤거든요. 1시간만 그렇게 도와주시고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 질문이 인도에 있는 내내 저를 따라다니긴 했어요. 왜 도와줬을까 나를. 근데 제가 느낀 것이 그 여행객에 대한 환대였거든요. 정말 잘 왔어. 여기 정말 좋은 곳이야. 잘 놀다 가. 그러니까 그분은 그런 마음으로 저를 그렇게 저희 가족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럼 이 사람은 왜 이걸 할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이제 그때에는 사실 답을 못 찾았고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책을 쓰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분은 어떤 내가 친절을 베풀어야지 라기보다는 그게 그냥 삶의 태도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가 여기 잠깐 와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지금 너랑 나랑 이 하늘 아래에서 만났으니 기쁘다. 약간 이런 표현이었구나. 그리고 인도에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 저희를 이렇게 환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공동체에서 지금 살고 있다 보니까 항상 공동체 이제 외부의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경계를 좀 많이 하거든요. 저희 이제 작은 마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왔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나도 그 사람들은 얼마나 낯선 곳에 와서 두려웠을까, 이 사람들을 좀 마음 넓게 해줘야지, 이렇게 받아줘야지, 라는 생각을 그때 좀 느꼈던 것 같고, 동안 내가 왜 그렇게 하지 못했나라고 생각했을 때는 혹시 내 오지랖이 그 사람을 불편하게 할까봐 혹은 나한테 더 막 이렇게 치근적거리면서 불편하게 할까봐 그 둘 중에 하나의 마음 어딘가에서 도와주지 않고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라는 좀 반성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진짜 생각했을 때는 오지랖일 수 있겠지만 그들에게 뭔가 일상이 그렇다는 게 너무 따뜻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책에 보면 작가님께서 책 한 권씩 가져가자라고 주장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 같으면 그 큰 배낭에 책 대신에 샴푸라도 하나 더 가져갔을 것 같은데 책을 가져가신다는 게 굉장히 용기가 있으시다라고 책을 읽는 내내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인도 여행을 돌아보셨을 때 책을 가져가시는 걸 추천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책을 가져가자고 제안한 사람은 저였고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아까 제가 20년 전에 인도를 갔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제 배낭여행은 이제 혼자 배낭여행을 갔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스마트폰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아마 상상하기 힘든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저는 인도를 여행을 갔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행 정보책을 한 권씩 다 들고 갔었어요. 그래서 그 론리 플래닛이라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되게 두꺼운 벽돌책을 하나 들고 갔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거는 거의 필수 아이템, 필수템으로 모두가 다 한 번씩은 들고 가고 그랬었는데 아무래도 홀로 배낭여행을 가다 보니까 스마트폰도 없지, 혼자 있지, 그러니까 숙소에서는 계속 시간이 많이 남는 거예요. 특히 밤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심심한 시간과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그냥 그 옆에 있는 벽돌책에 눈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론리 플래닛이라는 책은 되게 특이하게 이제 인도 문화라든지 인도 역사 그런 부록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한 달 이제 6주를 갔었으니까 6주 내내 그냥 그 책을 심심하니까 계속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도를 떠나는 날에는 이 그 두꺼운 책이 완전히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이제 그렇게 되게 인상 깊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제가 딸들과 아내한테 제안을 했죠. 너희들도 한 달 동안 가니 우리 책 한 달 동안 스마트폰 보지 말고 뭐 스마트폰도 없지만 보지 말고 한 달 동안 한 권의 책을 너덜너덜하게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네가 가장 가지고 싶은 책을 한번 골라보자. 그렇게 해서 일단 저희가 책을 한 권씩 일단 선정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바가바드 기타라는 힌두교 경전으로 되게 유명한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인도 맞춤형 책으로 제가 하나 챙겼습니다. 그 책은 한 200페이지 정도 되고 되게 가볍고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책인데 결국은 저는 한 페이지도 책을 못 읽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저는 그때와는 다르게 한 가정의 가장이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중한 책임감이 저를 한시도 이렇게 여유를 주지 않았었고 세 딸과
아내 역시도 저를 가만히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가로운 20대 청년과는 너무 달라진 그렇죠. 입장으로 가셨던 거군요. 그런 변수를 모르고 그런 가장이라는 거를 잊고 제가 책을 한 권을 챙겼는데 그거를 결국은 못 읽었습니다. 단 한 페이지죠. 네, 저는 가장이 아니어가지고 잘 읽었거든요. 제가 그때 가져간 책은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책이었는데 라디오를 듣다가 김겨울님이 그걸 이제 추천해 주셔가지고 이런 얇은 소설 하나 가지고 가서 읽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저희가 아까 막 옷이라도 하나 더 챙겨야겠다고 생각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진짜 다 챙기고 싶었는데 전부 안 된다고 했어요. 뭐 속옷은 5벌, 상의는 3벌, 하의도 3벌 막 이렇게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걸로 정말 살 수 없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살 수 있다고. 이게 나중에 이제 큰일이 나긴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책을 막 이렇게 챙겨서 갔어요. 근데 그때 거기서 읽었던 책 내용보다는 그 책을 읽는 동안에 뭐 제가 어떤 무슨 워크샵을 기다리면서 그 쉬는 시간에 잠깐 책을 읽었었는데 해먹에 누워가지고 파란 하늘 밑에서 뭔가 인도 공기의 냄새와 그런 것들을 맡으면서 책을 읽고 이 책을 읽는 순간에 나한테 아무 번잡스러운 생각이 없이 그냥 오롯이 책에 몰입할 수 있었던 그때의 그 마음이 사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 표지를 보면 그 책의 내용은 뭐 누가 죽었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보다는 내가 그때 정말로 멈춤의 시간을 보냈었지? 그런 시간을 내가 한국에 와서는 지금 할 수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행지의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책을 가자고 했다는 게 되게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가장이 아니니까 꼭 여행지에 갈 때 책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오로빌에서 현지 오로빌리언 분과 책을 교환하고 오셨다고 하시는데 맞나요? 네, 제가 교환을 하고 왔는데 이 책이었어요. 네, 내 인생 나를 위해서만 절판된 책이더라고요. 2011년에 나온 책인데 제가 그 한국인 오로빌리언이 하고 있는 식당에서 이제 가족이 같이 밥을 한번 먹은 적이 있는데 거기 한국 책들이 몇 개 꽂혀 있어서 좀 읽다가 순간 제가 인도에 온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운명 같은 책을 만나가지고 제가 이 책을 이제 빌려주세요 해서 2주 동안 읽는데 2주 동안 이제 내내 책을 읽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이 책이 너무 좋아서 가는 날 그분한테 이제 바꿔도 되냐 제 거를 놓고 가겠다 했더니 흔쾌히 가져가라고 가져가서 읽고 나중에 오로빌에 오면 돌려주세요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뭔가 책으로 그분하고 인연이 된 것이 좀 너무 저한테는 의미 있고 이 책도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있어서 오히려 제가 가져간 책보다 인도 내내 이 책을 좀 붙들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국인 오로빌리언 분이 60대의 할머니이셨는데 너무너무 귀여운 할머니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책들이 다 그분의 삶에 연결되어 있는 책들이어가지고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어떤 부분이 좋았냐면 그분은 그 식당을 하면 설거지를 해서 그거를 햇볕에 이렇게 말리고 그 말리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햇살이 곱지 않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런 할머니를 내가 한국에서 본 적이 있었나 했는데 그분하고 이제 어떤 운동을 하는 워크숍에 갔는데 정말 젊은이처럼 진짜 잽싸게 뛰어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 몸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아름다운 말을 하시는 이 분이 되게 품위가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저렇게 늙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분을 기억하고 싶어서 더더욱 책을 가지고 왔던 것 같습니다. 너무 저도 약간 책으로 여행을 기억한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다. 그리고 책을 통해서 그 사람까지 기억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가장이 아니시라면 추천합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주제, 세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마음이 어땠어? 라는 주제인데요. 네, 책에 보면 작가님께서 인도 여행을 떠나셨을 때 아이들과 마음 카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네, 승준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연아 언니랑 단둘이 아이스크림 집에 갔다. 자전거를 타면서 정말 시원했다. 바람을 가르며 가는 느낌이 좋았다. 바람이 쌩쌩 불진 않았고 내 마음이 시원해서 바람이 솔솔 부는 것 같다. 내가 나뭇잎이 된 것 같다. 네, 너무 귀여운 마음 카드인데요. 많이 부끄러운가 봐요, 아이들이. 네, 이런 마음 카드를 작성하셨다고 책의 내용을 담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음 카드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마음 카드는 아까 저도 들어올 때 한 장 받았는데 그 조그만 카드를 저희가 여러 장 들고 가가지고 거기에다가 마음의 날씨가 있고요. 그래서 마음의 날씨를 이제 체크를 하고 자신이 오늘 하루 있었던 그런 마음 상태라든지 아니면 기억에 남는 그런 에피소드들 이제 그런 것들을 적고 그리고 같이 가족들끼리 하루를 마감하기 전에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눴던 그런 소통의 이제 도구로 저희가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인도 여행 기간 내내 저희 마음을 잘 알 수 있었고 되게 단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오늘 마음 카드를 관객분들과 함께 작성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입장하시면서 마음 카드 한 장씩 받으셨죠? 네, 마음 카드에는 다양한 질문이 적혀 있는데요. 관객분들 카드에는 모두 다른 질문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카드에 적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으신 무지역서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저희 지금부터 5분간 마음 카드 작성하는 시간 자유롭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카드 작성 모두 마치셨을까요? 혹시 시간 더 필요하시면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그럼 저희 관객분들 중에서 본인 마음카드 질문 읽어주시고 답변 공유해 주시면 저희가 모자람으로 자라는 아이들 책을 상품으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답변 간단하게 공유해 주실 분 계실까요? 네, 관객분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제 질문은 최근 소리내서 크게 웃었던 일이 있나요? 입니다. 저는 이에 대한 답으로 얼마 전에 친구랑 오락실에 가서 다트 내기를 했는데 이겼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저렇게 다트 하나에 소리를 크게 내서 웃었다니 정말 20살 같죠? 고맙습니다. 네, 또 있으실까요? 간단하게 공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다 달라서요. 아마 다른 분들 질문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대는 언제인가요? 그 이유와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을 질문받았는데 저는 그 새벽 2시 이후에 도로가 새벽 되면은 신호등이 경고등만 비치면서 그 차도 잘 안 지나가는 그 시간대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저는 그 시간대 이제 도로 가면서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주변 눈치 안 보고 되게 신나게 들으면서 집에 돌아가는 게 좋아서 그 경험 때문에 이 시간을 가장 좋아한다고 답했습니다. 너무 운치 있는 멋있는 답변이었죠. 네,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책 받아가실 분 한 분 찾겠습니다. 네, 저희 분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저는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냐는 질문을 받았거든요. 거기에 관계된 질문들은 도전하고 싶은 이유랑 그 도전할 때 마음가짐 그리고 그걸 방해하는 장애물을 물어보는 질문이었는데 저는 활동적인 사람이 되는 걸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주변에 좀 콘서트나 여행 같은 능동적인 컨텐츠들을 즐기면서 같은 시간을 보내는 지인들을 보면 저도 약간 그러고 싶다는 생각만 하는데 이게 잘 도전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도전을 할 때는 좀 억지로 하려 하지 말고 진심으로 도전을 즐겨보자라는 마음가짐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런 활동적인 사람이 되려는 노력을 체력이 조금 방해한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좀 아쉬울 따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적인 거 즐기는 거 저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마음카드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책은 다 받으셨을까요? 네, 다 전달 완료된 걸로 알겠습니다. 다 마음카드 작성 너무 성실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공유하고 싶으셨는데 손을 들 용기가 없으셨던 분들은 인스타그램에 사진 찍어서 SBS 태그해주시면 저희가 꼭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갈라치기의 열중에 있다. 무엇이든 가른다. 우리는 언제나 타인과의 비교를 멈추지 않아서 그래서 항상 불행하다. 저는 이 구절을 보고 대한민국의 병들어 있는 사회 모습이 정말 많이 떠올랐는데요. 작가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왜 그렇게 끊임없이 선을 긋고 나누려고 하는 걸까요? 네,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사실 왜 그런지 잘 모르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인도에 갔다 오고 나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저희는 나와 다른 것, 그리고 나에게 불편을 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참을 수 없어 하고 그것을 이해하거나 공감하려고 하지 않는 마음이 좀 큰 것 같아요. 저희는 어떤 계급은 없지만 항상 더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굉장히 치열하고 열심히 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온 여기에 너가 노력하지 않아서 거기 있는 거야. 약간 이런 선을 긋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요즘에 뭐 4세 고시, 7세 고시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나는 올라가지 못했지만 우리 아이는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런 욕망의 발현인 것 같고 그래서 아마도 계속 높게 올라가야 하니까 누군가를 또 밟고 올라가야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계속 나와 너를 가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요. 인도는 그 카스트 제도라는 것이 좀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많이 무색해졌지만 그것이 그 문화 속에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계급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내가 이 계급을 치고 올라가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이번 생애에 덕을 많이 쌓으면 내가 다음 생애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 행복감을 느끼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좀 더 친절하려고 한다고 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체념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체념이지만 이게 우리나라 사회에 주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있는 그대로를 나의 모습을 인정하고 타인의 모습도 인정할 수 있으면 사실 무언가 우리를 가르지 않아도 괜찮을 텐데 그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갈라치기가 계속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인생 책이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인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8년쯤 전에 이제 남편이 잘 다니던 회사를 좀 그만두고 지방에 있는 작은 회사로 옮기고 저도 이제 아이가 셋이 되고 하면서 지금 산속에 들어와서 산이라고 하니까 되게 이상한 숲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때 생각했던 것이 그런 거였어요. 꽃들에게 희망을 보면 애벌레들이 그 끝이 뭔지는 모르지만 계속 기어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두 애벌레가 눈이 맞아가지고 우리 이렇게 서로의 이런 비극을 보지 말고 내려가서 그냥 편안하게 살자 해서 이제 그 꼭대기에서 내려와서 좀 안본지족 같은 모습으로 살아요. 근데 그 모습이 꼭 우리 같다. 그냥 우리 이렇게 치열하게 살지 말고 좀 한적한 데서 애들 너무 그렇게 경쟁시키지 말고 살자. 그랬던 그냥 우리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어찌 보면 그런 체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꽃들에게 희망을의 마지막을 보면 그 애벌레가 자기와의 싸움을 하고 자기만의 번데기를 들어가서 그 안에서 다시 나비가 돼서 날아오르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나비는 그 꼭대기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냥 자기 혼자 훨훨 날아가면서 보고
그리고 이 책이 왜 꽃들에게 희망을일까 굉장히 제가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것은 나비는 그냥 자신의 자유로운 날개짓만으로도 어떤 꽃들에게 희망이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나비는 그렇구나, 뭔가 내가 애써 남을 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존재만으로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그런 거를 보면서 아직 나비가 되지는 못했지만 우리도 그냥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 그런 것들이 좀 더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아닐까? 뭔가 타인과 경쟁하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좀 찾기 위해서, 혹은 내가 뛰어넘고 싶은 나의 한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면 내가 굳이 남하고 나를 경쟁시키지 않아도 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도 그 책을 옛날에 초등학생 때 읽었었는데요. 그 책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전 아직 그림 사파까지 기억이 나거든요. 왜냐면 전 그 애벌레들이 정말 바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린 마음에. 다들 절로 올라가는데 왜 쟤네만 다른 데로 가려고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결국 그 애벌레들이 올라가는 탑 위에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결말을 보고 전 정말 분노했거든요. 이게 무슨 결말이냐 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가끔 들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게 사실 맞고 틀린 건 없는 건데, 저희가 자꾸 남들이 올라가려고 하는 곳으로 올라가려다 보니까 뭔가 본인만의 싸움을 하는 그 나비가 될 수는 없는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관객들의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설문에 대한 답변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한민국은 무한경쟁 사회로 불리곤 하는데요. 이런 완벽함을 요구받는 현대사회 속에 살면서 느꼈던 감정이나 겪었던 경험 등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네, 구글 폼 응답 중 몇 개를 골라서 다 같이 공유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몇 개 주제를 다양하게 해서 추려봤는데요. 이 중에서 제일 먼저 어떤 걸 다뤄보는 게 좋을까요? 하나 골라주시겠어요? 저는 두 번째 완벽함의 공허함에 대해서 아까 아내랑도 얘기를 나누려다가 제 얘기를 못 해가지고 한번. 네. 그럼 이거 구절 제가 한번 읽고 네네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거 어떤 분이 쓰셨는지는 비밀입니다. 그간 완벽함을 요구하는 사회에 부응하기 위해 살았습니다. 저 역시 완벽함이란 가치가 실재한다고 생각했고, 이런 경쟁이 그리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제가 쫓고 있는 목표가 존재하지 않는 실체라는 걸 깨달았고, 문득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달려가는지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함에 대한 정의가 조금의 흠결도 없는 상태라 한다면 저는 완벽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의 최선이 완벽함으로 정의될 수 있다면 완벽함이라는 강박에서 탈피하는 것이 오히려 완벽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유롭게 한번 이야기 나눠주시겠어요? 네, 지금 조금 전에 그 얘기했던 그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과도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결국은 올라갔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어떻게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그렇게 무언가를 쫓아가면서 살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되게 허무하고, 결국은 우리가 왜 사는가에 대해서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아마 이거를 적어주신 분도 결국에는 관점을 바꿔서 그렇게 탈피하는 게 완벽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일단 얘기를 해주셨고,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구를 봤을 때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 내용이 정확하게는 생각이 안 나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 중에서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 남자와 여자는 태고 쪽에는 같은 한 몸체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인간이라는 게 팔이 4개, 다리가 4개, 남자와 여자 얼굴 하나씩 있고,
그런 좀 지금으로 생각했을 때 아주 괴상한 모습으로 인간이 존재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인간은 너무나 완벽했기 때문에 힘이 너무나 세고 너무나 에너지가 넘쳤기 때문에 모든 신들을 다 물리치고 모든 신들을 다 이길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제우스라는 신이 그 괴상망측한 인간을 벌로 반으로 이제 쪼개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생겼다라고 일단 그렇게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제가 읽었었고,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이후에 남자와 여자는 완벽한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사랑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완벽함이라고 하면 아까 흠결이 없고 모든 것이 완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꽃들에게 희망을 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완벽함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함이 되게 괴상망측한 무언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완벽함을 위해서 추구하는 사랑, 거기서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간에 사랑을 하는 게 가장 아름답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하나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 이제 그런 것들이 아름답고 사랑이다. 그래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도 결국은 그런 공허함과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들, 그리고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노력들, 그런 것들에 좀 더 집중을 하면 거기에 저희가 자신만의 의미를 부여하고 가장 아름다운 무언가를 찾을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따로 하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 처음 듣는 이야기여가지고, 네. 근데 어쨌든 제우스가 반으로 갈랐다고 하니까 서로의 결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만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꼭 남녀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혼자 살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완벽하다는 것은 절대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다른 질문을 다룰 수 있을지를 모르겠네요. 그럼 하나만 간단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듯합니다. 대학교 4학년이다 보니 완벽한 자소서, 완벽한 성적, 완벽한 스펙을 위해 무한히 경쟁하는 주변을 보며 스스로를 끝없이 비교하고 실제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자신을 실망하고 답답하고 우울해지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방향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학교 생활만으로도 벅찬데 다른 것들을 해나갈 힘이 어떻게 하면 생길 수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관련해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20대 딱 이 마음이었거든요. 제가 이 옆에 있는 학교를 다녔는데, 저는 학교 다닐 때가 너무 괴로웠어요. 그러니까 뭔가 왜 취업 시즌이 다가왔는데 애들은 이제 다 취업이 되는데 하나둘, 나는 이렇게 해놓은 게 없을까. 그래서 그때는 이제 공무원 시험을 봐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뭔가 시험으로 도피를 하고 싶어서 조금씩 시간을 계속 끌고, 근데 결국에는 다 안 돼가지고 이번 생은 망했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이제 대충 취업되는 곳을 다니다가 결혼을 했는데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절대 꼰대처럼 말하지 말아야지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순간에는 제가 이제 40이 돼서 보니까 그때가 내가 너무 인생을 짧게 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아이 낳으면서 취업도 안 됐고 계속 경력 단절로 살다가 재작년에 제가 창업을 해서 지금 사회적 기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 느낀 것이 뭐냐면 아 나는 지금부터 시작해도 앞으로 60년이나 남았네 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이 망해도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할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그렇게 20대에 실패를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그때의 마음을 좀 더 공감할 수 있어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연히 무언가가 안 될 수도 있죠. 당연히 잘 되시겠지만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어떤 나의 경험치로 쌓여서 그 다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분명히 행보가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께 아마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책의 마지막 장 구절인데요. 외국인의 관점에서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결핍이라 단언하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모자란 생각이었다. 그들의 삶에 어떠한 결핍이 있더라도 행복하게 사는 삶과는 크게 관련이 없어 보였다. 그들은 이미 삶에서 행복의 따스함이 차고 넘침을 느낄 수 있었다. 인도 어느 곳에서나 우리 부부는 그들에게 감사함을 느꼈다. 언제나 어느 곳이든 우리 5명이 모이는 시공간은 충만했다. 차고 넘쳤다. 너와 내가 있다는 것, 그거 하나면 우리는 충분했다. 인도도 우리 가족도 어느 것도 모자라지 않았다. 네, 모두가 말리고 걱정했던 인도 배낭여행을 마치시면서 인도 여행 속 모자람을 감사함으로 채우셨다는 이야기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작가님께서 인도 여행을 통해 느끼신 결핍이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은 컨셉을 잡았었어요. 제가 잡았죠. 모자란 가족이 모자란 나라로 여행을 한다라는 컨셉을 잡았는데 솔직히 그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결핍이 부족한 사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도라는 나라에서 혹독한 결핍을 통해서 무언가 우리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저희 가족을 데리고 인도로 갔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진짜 인도 배낭여행은 정말 이제 너무 힘들었었어요. 예, 먹는 것도 힘들었고 자는 것도 힘들었고 모든 환경이 당연히 힘들었었죠. 대한민국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그런 열악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인도에서 저희가 그런 결핍과 모자람들이 되게 신기하게도 신났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설레어했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 가족들 마음에 따뜻한 무언가가 만들어지게끔 그런 식으로 인도 여행이 진행이 됐던 거를 보고 와 이거는 그제서야 저희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가족이 과연 모자란가 절대 모자르지 않구나. 그리고 인도라는 나라 역시도 그런 모자르지 않는 나라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누군가를 모자르다고 판단하는 거는 솔직히 진짜 되게 오만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거는 저희가 그래서 저희는 결국 모두가 모자르지 않았다라고 일단 인도 여행을 마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결핍이라는 게 한 단계 뛰어오를 수 있는 도약대가 저희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모자르지 않고 지금 앞에 계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훌륭하고 모자르지 않은 분들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그래서 혹시나 무언가가 모자름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분명히 다른 자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자양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희 이렇게 마지막 질문까지 토크쇼가 모두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마무리 위해서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이번 토크쇼를 통해 모자람으로 자라는 아이들 속 인도를 여행하면서 저희가 잊고 있던 따뜻함과 삶의 태도를 다시 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익숙한 세상에서는 더 많이, 더 빠르게가 중요한 가치처럼 여겨지지만 작가님께서 경험하신 인도에서는 오히려 덜 가짐으로써 더 행복해지는 법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도 그런 새로운 시선과 따뜻한 울림으로 남길 바라봅니다. 네, 끝으로 오늘 함께 해주신 곽진영, 최정필 작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마지막으로 관객분들께 전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의 삶은 정답이 아니어서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우리 얘기를 해도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냥 하고 싶은 얘기는 오답이어도 충분히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보기에는 너무나 오답이지만 그게 나에게는 최선의 해답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모두가 모자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모자람을 새로운 기회로, 새로운 경험으로 채우면서 살아가면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도 아까 6시 반부터 이렇게 영화도 보고 다큐멘터리 보면서 틈이라는 단어와 그런 비정상이라는 그런 가정의 형태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얘기하는 그런 배낭 속의 빈 공간이라는 개념과 일맥상통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결국은 배낭의 그 빈 공간이 주는 자유랑 틈에서 피어나는 그런, 저는 이제 꽃의 한 송이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아서 각자 자신만의 그런 배낭여행을 저희는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 토크쇼가 끝난 후에도 각자의 일상 속에서 모자람 속에서 행복을 찾는 방법을 한 번쯤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관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책과 이야기로 다시 만나길 바라며 오늘 토크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수와 함께 작가님들께 감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자람으로 자라는 아이들, 풍요와 결핍 사이 인도의 저자 곽진영, 최정필 작가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번 서강방송국의 방송제 주제는 결핍이었는데요. 그 결핍 속에서 저희는 어떤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자 틈트다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작가님들께서도 인도를 통해 모자람이 단순한 부족함이 아니라 또 다른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틈이 트이는 계기가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SBS 아나운서 김윤경, 김승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